드디어 이런 날이 오네요. 대한민국이 갑이 되어 당당히 첨단 기술을 이전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은 미국 로키드 마틴의 C130J 슈퍼 허큘리스와 브라질 엠브라에르의 C390 밀레니엄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C390 도입을 확정지으며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그간 대한민국의 무기체계 도입 경향을 떠올려보면 스펙상 다소 밀리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C130J 도입이 유력했는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모두의 편견을 깨고 언더독 C390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아무 이유 없이 C390을 선택한 건 아닙니다. 일례로 최근 2024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 응한 브라질 엠브라에르 CEO 프란시스코 고메스 네투는 C390 정비 권한을 대한민국과 공유하고 유지보수 및 정비 관련 MRO 기술을 적극 이전하겠다며 대한민국이 C390 도입과 함께 절충교역으로 기술 이전을 요구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 우리가 보유하지 못한 대형 수송기 기술을 C390 도입과 함께 사들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네투 CEO는 이미 C390에 대한민국산 부품이 공급되고 있다며 원가 기준으로 이미 10%는 한국산 부품이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390 도입이 확정된 게 지난 2023년 12월 초라는 걸 생각하면 불과 2-3개월 만에 대한민국이 생산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게 됩니다. 역시 대한민국답게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브라질 엠브라에르가 MRO 관련 기술 역시 이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C390 실전 배치 이후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정비 시간에 비약적인 단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일부 외산 장비들의 정비 권한을 획득하지 못해 소중한 예산과 시간을 허비했던 걸 떠올리면 이제야 구매자로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게 된 것 같은데요. 방위 산업 분야는 굉장히 특이한 시장 논리를 따릅니다. 일반적인 상품이라면 구매자가 갑이 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오히려 방산 분야는 갑을 관계가 정반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군사 기술이라는 특수성 탓에 국가 간의 외교 관계가 사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데다 안보에 직결된 만큼 구매자가 늘 아쉬운 쪽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 대한민국도 적잖이 억울한 꼴을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2016년에는 헬리콥터 서포트라는 미국 방산업체가 육군에서 운용 중인 UH-60 블랙호크의 정비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18건의 하자를 방치하여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하자로 인한 피해 금액만 약 2억 2천만 원에 육박했는데요. 이외에도 145건에 달하는 2737 피스아이의 하자를 나몰라라한 보잉 때문에 구상 처리를 받지 못해 법정 공방을 이어갔던 사건이나 F-15K의 부품값을 올려받기 위해 야간 정찰 장비인 타이거아이의 수리를 고의로 지연시킨 로키드 마틴 등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물론 무조건 미국을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만에 하나의 경우긴 하지만 혹시라도 민감한 군사 기술이 유출된다면 적성국이 이를 노리고 안보의 빈틈을 파고들 것이라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심각한 경우 국가 안전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C390의 경우가 특이할 정도로 많은 기술을 오픈한 경우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심지어 일각에서는 C390이 성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과감한 기술 이전까지 허용하면서 대한민국에 매달리고 있다는 주장까지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또 호구 잡힌 것 아니냐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C390을 선택한 건 대한민국이 진정한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C390을 선택한 대한민국의 진짜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아무래도 직접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적과 교전하는 역할이 아니다 보니 국내에서는 수송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사실 수송기는 현대 군사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지원기입니다. 특히 저강도 분쟁이 전쟁의 주요 형태가 된 현대전은 소규모 부대 단위의 빠른 기동이
절대적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파병되어 있는 미군이 전통적인 부대 구조가 아닌 여단 전투단 BCT로 구성된 것도 빠른 기동을 위해서인데요. 이 BCT를 대표하는 게 SBCT, 일명 스트라이커 여단입니다.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중심으로 구성된 3개의 차량화보병대대, 1개 수색대대, 1개 포병대대 전부가 항공수송으로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의 신속 전개를 상징하는 편제인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게 바로 수송기입니다. 게다가 수송기는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다방면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연재해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 등의 한 나라를 대표하는 전략물자로서 자국민을 대피하는 데 동원되거나 역으로 구호물자 등을 전달하는 데도 사용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 공군의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가 급파되어 163명의 우리 국민의 무사귀환을 도왔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자국 정부의 외면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였던 51명의 일본인까지 함께 탈출시키면서 진정한 방위 무기로서 제소임을 다했습니다. 이외에도 수송기는 공중급유기, 전자전기, 지휘통제기에 활용되는 등 플랫폼으로서 상당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은 고성능의 수송기 개발과 운용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전략적 능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송기는 일반적으로 기체 수명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쉽게 도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시 지난 2023년 10월 미국 로키드 마틴의 C-130J, 브라질 엠브라에르의 C-390 두 기종을 후보에 올려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2026년까지 무려 7,1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수송기 세대를 도입하는 2차 대형 수송기 도입 사업의 일환이었는데요. 우선 성능은 C-390의 우세였습니다. C-390은 전장 35.2m, 전폭 35m, 전고 11.8m로 대형 수송기답지 않게 날렵한 형상이지만 오히려 최대 화물 적재량은 무려 26톤으로 경쟁 기종인 C-130J가 19톤인 것에 비해 7톤가량 높았습니다. 수송기의 최대 목적이 이름 그대로 화물의 적재와 수송임을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인데요. 더군다나 C-390은 연료를 가득 채운 상태라면 23톤의 화물을 탑재할 수 있고 최대 2,722km 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서부 외곽을 제외한 중국의 모든 도시에 추가급이 없이 도달할 수 있는 셈입니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C-130J는 3,150km를 비행할 수 있지만 화물 적재는 16.3톤이 한계입니다. 이 말인즉슨 C-390의 적재 중량을 타협한다면 C-130J보다 더 먼 거리를 비행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연료 소비효율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지만 C-390이 약 14톤의 화물만을 탑재한다면 비행거리는 자그마치 5,820km로 증가합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출발해도 중국 전역은 당연하고 인도나 호주까지도 한 번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더욱이 C-390의 화물칸 크기는 깊이 18.5m, 폭 3.45m, 높이 2.9m에 달합니다. C-130J가 깊이 12m, 폭 3.1m, 높이 2.7m라는 걸 감안하면 적재 중량과 함께 부피 역시 훨씬 커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806, 808의 경우 장갑차 한 대와 운용병력까지 다수 탑승할 수 있지만 C-130J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외에도 최대 속도, 기만 체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C-390은 C-130J를 압도합니다. 솔직히 성능으로만 도입 기종을 따진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C-390에 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고민을 거듭했던 건 C-130 계열 수송기를 이미 우리 공군에서 다수 운용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C-130은 1957년 실전 배치 이후 지금까지 개량을 더해가며 운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한 불편함 역시 존재하지만 무려 67년이나 운용되어 온 만큼 부품이 넘쳐나고 유지 보수 역시 걱정 없습니다. 반면 C-390은 2019년 양산을 시작한 따끈따끈한 신형 수송기입니다. 하물며 우리 공군의 도입 물량은 3대뿐이라 초기 인프라 형성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구관이 명관이라고 C-130J면 충분하지 않겠냐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2차 수송기 도입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국내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내걸었습니다. 승부는 바로 여기서 갈렸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국내 한 개 기업과 컨소시엄을 체결한 반면 엠브라에르는 무려 3개 기업과
컨소시엄을 체결했습니다. 엠브라에르 CEO가 대한민국에 MRO와 수송기 관련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인터뷰한 게 바로 이 덕인데요. C390의 기술을 습득한 대한민국은 이를 국산 전술 수송기인 MCX 개발에 적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MCX는 3만 파운드급 터보팬 2개를 탑재한 날렵한 외형으로 예상 적재 중량은 29.5톤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C390과 상당히 비슷한 규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 이전에 적극적인 C390을 선택한 것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이 그리는 큰 그림이 고작 이게 전부일 리는 없습니다. 앞서 잠깐 수송기의 플랫포마를 언급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최근 가장 주목받는 건 수송기를 폭격기로 만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수송기는 병력이나 무기체계에 장비 등을 수송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 애초에 화물 적재만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반면 폭격기는 목표물의 타격이 우선이기 때문에 레이더 등 고도의 정밀 폭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진 한복판을 누비는 만큼 기동성 역시 수송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B-52 스트라토포트리스는 가장 젊은 기체가 62년이 넘은 구형기종이지만 여전히 최고 속도는 시속 1050km에 육박합니다. C390의 최고 속도가 시속 988km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죠. 심지어 B1B 랜서, B-21 레이더 같은 신형 기체들은 스텔스의 마하를 넘는 기동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수송기를 폭격기로 사용한다는 건 하늘에 수십 톤의 화약으로 가득 채운 표적을 띄워넣는다는 말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미사일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당연한 상식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KGGB의 경우 GPS 키트, 비행 키트를 장착해서 평범한 멍텅구리 폭탄을 최대 사거리만 100km에 달하는 유도 미사일로 변신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도 전용 터치 스크린 하나뿐인데요. 이를 화물 팔레트에 실어 폭격에 동원할 수 있다면 단숨에 수송기를 폭격기로 운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개념을 먼저 실험한 미국은 C130J 수송기의 사멸 2단 6발을 적재할 수 있는 화물 팔레트 2개를 탑재해 총 12발의 공대지 순항미사일 폭격기를 만들었고 시험 발사까지 성공했습니다. 일명 레피드 드래곤인데요. 물론 여기에 동원된 미사일은 AGM-158 제즈무로 유도의 정밀성은 물론이고 사거리도 370에서 900km에 육박합니다. KGGB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전술에 새 지평이 열렸다는 겁니다. 300km 내외의 스탠드오프 타격이라면 기동성이 떨어지는 수송기라도 충분히 안전한 지역에서 목표물을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대한민국은 이미 AGM-158 제즘과 성능 면에서 유사한 전용을 독자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8년 체계 개발 완료가 목표이며 2031년까지 양산 KF-21과 FA-50의 핵심 무장으로 탑재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차후 미국의 레피드 드래곤처럼 대한민국 역시 국산 수송기와 천룡을 결합한 폭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처럼 C390 도입은 대한민국 국방 분야에 새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불과 수년 전만 했어도 강력한 우방인 미국의 수송기고 이미 정비 인프라까지 갖춰져 있는데 굳이 C390을 도입하는 모험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바뀌었습니다. 미래 가치를 보고 언더독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안보 투자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과연 미래의 가치를 선택하게 된 대한민국, 그리고 그런 대한민국이 보여줄 차세대 국산 수송기는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우크라이나군은 자체 개발한 수상 드론을 이용해 크림대교를 파괴했습니다. 길이만 19km에 달하는 크림대교는 러시아 본토에서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지난 6월 우크라이나군은 초나르 다리를 파괴했습니다. 이 다리는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을 잇는 최단 경로의 보급로였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군의 보급로는 서쪽으로 최소 280km 이상 늘어났는데요. 대략 서울에서 대전을 왕복할 정도의 길입니다. 압권은 지난달이었습니다. 8월 24일 새벽 우크라이나는 대공세 시작 이후 최초로 크림반도의 지상작전을 감행했습니다. 특수부대와 해군의 합동으로 크림반도 서쪽 올레니우카와 마야크 정착촌 인근에 한해 기습 상륙 작전을 펼친 건데요.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이날 우크라이나군이 고무보트를 타고 크림반도 해안에 도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우크라이나가 구소련에서 독립을 선언한 지 꼭 32년째 되는 날이어서 굉장히 상징적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번 기습 공격으로 러시아는 남부보급로에도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음은 물론입니다.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는 케르치대교와 러시아 후방 지역인 노보아이다르 등 지상보급선을 끊기 위해 드론과 미사일을 총동원한 공격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 바로 보급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도 배를 골고 탄약도 없는 상태에서는 민간인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러시아의 보급선이 얇다는 사실도 한몫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도로 사정이 빈약한 데다 포장도로를 이용할 경우는 동선이 그대로 노출돼 게릴라 전술에 취약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러시아군의 완전 장악 지역이 아닌 경우라면 매우 위험하다는 뜻이 됩니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는 서부에 산악 지형이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탁 트인 평야입니다. 여기에 전쟁 초기 라스푸티차가 겹치면서 그나마 남아있는 도로를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러시아의 남은 선택지는 그다지 많지 않은데요. 바로 철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틈을 노려 러시아 남부 철도의 보급라인에 대한 포격 거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중입니다. 최근에 탈환에 성공한 로보티네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로보티네를 거점으로 토크마크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러시아군의 남부보급선의 허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스톰 섀도우 미사일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명실공히 항공전의 핵심 무기 체계로 등극하며 스탠드오프 타격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체 추진과 유도 장치를 장착해 적의 방공망 밖에서 타격이 가능한 점이야말로 공대지 미사일이 나온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래식 폭탄은 공중에서 투하하며 따라서 전투기의 고도, 속도 그리고 대기의 영향에 따라 명중률이 좌우됩니다. 또한 움직이는 목표물은 명중률이 낮아 그만큼 많은 양의 폭탄을 써야만 하죠. 무엇보다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적의 방공망을 돌파해 폭탄을 투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유도 장치를 장착해 정밀한 공격과 높은 공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데다 적 방공망 밖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전투기와 조종사의 생존 가능성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입니다. 이런 면에서 스톰 섀도우는 사거리만 560km에 달하는 공대지 미사일로 길이 5.1m, 직경 480mm의 날렵한 몸매에 마하 0.8의 속도로 고도 30m 이하의 저고도를 주파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발사되면 조종이 불가능하며 목표물을 수정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현재 보유한 무기체계 중 가장 먼 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인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마리우폴이나 돈바스의 루안스크를 공격할 때 등 스톰 섀도우로 재미를 단단히 받고 러시아 내부에서도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무기가 가장 큰 문제라면서 이제 하이마스는 대처가 가능하지만 영국이 제공한 스톰 섀도우만큼은 골치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도 M1 에이브람스에서 발사하는 열화우라늄탄도 아닌 원거리의 스탠드오프 타격 능력이 가장 직관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방증인데요. 가장 기본적이며 동시에 직관적인 방법이 전쟁을 해결할 키포인트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죽하면 최근 서방 세계에서는 독일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KEPD-350 타우러스 지원 논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을 정도입니다. 사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중화기 지원에 소극적이었습니다. 확정 가능성이 크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군 대공세의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스톰 섀도우, 스칼프 공대지 미사일을 지원하자 독일 정치권에서도 타우러스를 지원해주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독일 공군을 중심으로 실전 배치에 돌입한 타우러스는 전장 5.1m, 무게 1400kg에 최대 사거리 500km, 최대 속도 마하 0.95에 육박합니다. 게다가 타우러스는 트리테크로 불리는 독특한 3중 복합유도 장치를 사용하는데 관성항법 장치와 군용위성 항법 장치 그리고 영상 기반 항법 장치와 지형 참조 항법 장치를 모두 활용합니다. 이러한 3중 복합 유도 장치는 하나 혹은 두 가지 유도 장치의 고장이 발생하거나 GPS 전자전 공격을 받더라도 나머지 장치들을 사용함으로써 미사일이 지속적으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표적에 명중하기 직전 근거리 단계에서는 적외선 탐지 기능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명중률이 압도적입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준수한 성능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타우러스의 특징은 바로 화력입니다. 애초에 타우러스는 지하 깊숙한 벙커나 강화 콘크리트로 만든 시설을 파괴하고자 개발되었는데요. 특히 메피스토라는 이름의 이중탄두는 전면부에 성형작약탄을 배치해 구멍을 뚫고 후방에 약간 가느다란 탄두가 내부에서 폭발하는 방식으로 무려 6m 이상의 강화 콘크리트를 폭파해버리는 괴물 중의 괴물입니다. 탄두 중량은 고작 500kg 남짓이지만 중량만 2.1톤이 넘는 벙커버스터 GBU-28과 유사한 관통력을 보이는 셈입니다. 실제로 이 관통력 때문에 대한민국도 2010년부터 무려 350여 개의 타우러스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타우러스 한 발에 무려 13억 원이 넘는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 군에서 타우러스 확보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국산이고 명중률이 높은 전술지대 지휘도무기 통칭 KT즘은 사거리가 180km 남짓에 불과한 데다 지상 발사형이라 후방위 보급로를 파괴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한 장사정포가 숨어있는 갱도진지를 파괴하는데 목적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대로 현무3 순항미사일이라면 북한은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 중국의 일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강화 콘크리트나 지하벙커 파괴 능력이 타우러스보다는 낮습니다. 그나마 현무4, 현무5가 개발되면서 사정이 나아졌지만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지하에 있는 북한 핵 미사일 시설과 전쟁지도부 등을 공격해야 해서 내륙 지역에 있는 북한군 보급로를 타격하기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탄도미사일은 명중률은 높지만 민가와 인접한 교량 공격의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부수적 피해를 불러올 확률이 높습니다. 즉, 사용 목적과 용도가 다르다는 건데요. 장거리 타격 수단이 많지 않은 우크라이나와 달리 대한민국은 육군 탄도순항미사일과 해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타격 수단이 많은 편이지만 이들 전력은 전력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전략적 타격에 집중됩니다. 이와 반대로 타우러스는 북한 내륙의 주요 보급로에 있는 교량을 파괴해 결국 보급선을 교란하는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현무미사일이나 KT즘 등이 있음에도 우리 군에서 타우러스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인데요. 유일한 문제는 타우러스를 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전폭기가 사실상 F-15K뿐이라는 사실입니다. F-15K 슬램이글은 애초에 제공기로 설계된 덕분에 전장 19.4m, 폭 13m, 전고 5.6m의 엄청난 덩치임에도 최대 속력은 마 2.5, 최대 전투 반경은 무려 5,500km에 육박합니다. 이는 심지어 CFT와 외부 연료 탱크를 탑재하지 않더라도 1900km에 달합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큰 특징은 폭장량인데요. F-15K의 최대 이륙 중량은 무려 36톤, 무장 탑재량만 따져도 13톤에 이릅니다. 폭격기를 보유하지 못한 대한민국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전력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KF-21 보라매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KF-21의 폭장량은 약 7.7톤으로 KF-16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산, 미국, 유럽의 무장을 모두 통합하면서 타우러스 운용 가능성을 확인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FA-50 블록 20이 개발되면서 아예 타우러스 경량화 버전의 자체적인 개량에 돌입했습니다.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즈의 요청으로 국내 기술력을 활용해 공동 개발을 시작한 KEPD-350K2는 오리지널에 비해 중량은 300kg 이상 줄었고 길이는 0.6m 이상 짧아질 계획입니다. 그러면서도 성능상의 큰 변화는 없고 사거리 또한 90% 수준인 400km대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이 덕에 FA-50이나 F-16 계열에서도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관련 기술을 습득하면서 오롯이 국내 기술로만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유도탄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명 천룡공대지 미사일인데요. 길이는 4.9m로 짧아지고 최대 속력은 마일 이상, 사거리는 800km 이상으로 양상된 천룡은 심지어 연료 주입 후 5에서 10년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타우러스가 작전 돌입 직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함을 생각하면 장족의 발전인데요. 이중 탄두 구조를 쓴다는 점에서는 타우러스 미사일과 동일하지만 전반적으로 스텔스가 강화되어 타우러스보다 발전된 저피탐 설계와 도료가 더해질 전망입니다. 훌륭한 전투기 무장은 전쟁 수행에 있어도 막강한 이력을 자랑하지만 수출 시장에 있어도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투기를 아무리 많이 수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작 전투기에 탑재하는 무장을 수출할 수 없다면 수천억짜리 피규어와 다를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KF-21의 경우도 막상 미국이나 유럽이 무장 수출을 거부한다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체적인 전투기 무장 개발은 꼭 필요한 일인데요. 그리고 철룡은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